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1학년도 임용고시 서울시 교육청에 최종 합격한 김동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동쌤의 핵심 톡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강의 내용은 1차 시험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강의 시간은 총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차 시험이나 1차 시험 중에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 합격 수기에도 적어놨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의 순서는 먼저 1차 시험 준비 전, 그리고 1차 시험 준비 과정, 그리고 제가 합격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단권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점수지만 저는 총 2차례 시험을 통해서 이번 2021학년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시험을 봤었던 2020학년도에는 이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육군 장교로서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전역한 후에 학원에 와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전공을 보면 꽈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꽈락을 다시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심기일전해서 올해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시험을 치르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 분포가 2차 시험과 교육학 부분에서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합격 수기에도 나와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시험 전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 공부 전에, 물론 지금 2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교직관 세우기입니다.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갖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 선생님으로서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나만의 교육 철학을 정립하고 그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 실천 방안이 완벽히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는 내가 학교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떤 급훈을 만들어 볼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례로는 이러한 급훈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교육 철학, 즉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교사가 되어서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실천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스터디 플래너 곳곳에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례는 제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스터디 플래너에 기록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따로 틈틈이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차 시험 준비 전에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1년 계획 세우기인데요.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미리 1년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자, 공부 측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월에는 교과서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를 모두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 교재에 단권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1년 커리큘럼을 통틀어 봤을 때 제가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과서 내용은 2차 시험뿐만 아니라 1차 시험에서도 비중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과서 내용을 2차 시험에서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한다면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후에 개론서와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월 그리고 11월까지 진행 내용은 제가 이후에 이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와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은 우리가 흔히 그냥 체력 싸움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1년 동안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일주일에 3번 그리고 1시간씩 운동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체력도 늘리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2차 시험까지도 우리가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멘탈까지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바로 스터디 플래너 준비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스터디 플래너 쓰시는 모습을 제가 공부하면서도 많이 봤는데요. 스터디 플래너를 쓸 때는 그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범주를 명확히 설정해서 이 스터디 플래너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스터디 플래너의 범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서 자신의 사례에 맞게 그렇게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례는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사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2021년에 나는 반드시 교사가 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다른 스터디 플래너 내용들은 다른 선생님들과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멘탈과 저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 이 글귀를 썼습니다. 쓰면서도 외우고 그 외우는 과정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되새겨보는 것이죠. 저는 이 작업이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공부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1차 시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저는 이 부분은 제 합격수기에 나와 있는 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 2월에는 별도로 개론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개론서 대신에 그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인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각 모든 교과서를 한국사 8종, 동아시아사 4종, 세계사 교과서 4종을 모두 읽고 이를 단권화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굉장히 지난하게 느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꿋꿋이 버티어 나가서 이 과정을 끝내게 되면 저는 2차 시험까지 이 지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 2월 저의 생활 계획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쉬고 나머지 날짜를 모두 공부에 쏟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바로 놓치지 않는 헬스, 즉 운동입니다. 제가 아까 운동을 강조했듯이 운동과 공부를 꾸준히 병행하시면서 2차 시험까지 달려주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1, 2월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드는 일정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최소 하루 공부 시간은 10시간 이상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지금 나와 있듯이 저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제 취미 활동인 캘리그라피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이 스트레스를 적재적소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교과서 내용을 단권화했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18 동아 한국사 그 페이지까지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 범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후에 단권화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과정은 정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합격 사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지도로도 나와 있듯이 이 지도 내용은 미래엔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난 지도 그대로를 따온 것인데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인명이나 지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인명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물에 해당하는 사진, 그리고 그 지명에 해당하는 지도까지 모두 단권화 교재에 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이후에 9, 11월에 제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에서 6월까지의 공부 방법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는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반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때 학원 강의를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에 관련된 복습,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재 단권화를 추진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까지 개론서, 영역별 읽기는 2회독까지 맞춰주시기를 권하고 교재 단권화 그리고 인출 스터디까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은 3월에서 6월까지 먼저 학원 강의를 개론서로 예습을 하고 그리고 이미 1, 2월 때 공부를 했던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원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 학원 강의를 개별적으로 복습하고 또 인출 스터디를 통해서 그 학원 강의 복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개론서, 즉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파트에 정리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기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단권화 교재,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에 단권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김쌤과 구쌤 기출 분석집에 7월이 가기 전에 이제 출제될 만한 요소들을 따로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론서를 읽을 때도 어떤 부분이 기출이 되었고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선지, 그 중에서도 객관식 기출 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에 관련해서 미출 주제를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미출 선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미출된 주제는 평가원이나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이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결과 1차 시험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가기 전에 따로 자신만의 출제 예상 주제를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는 김쌤과 구쌤께서도 수업 시간에 나름대로 이제 구조화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따로 정리해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론서, 단권화 교재, 기출 분석집이 서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7월에서 8월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반이 진행되는 달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원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구쌤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문제를 풀고 학원 강의를 듣는 것과 문제를 풀지 않고 학원 강의를 듣는 건 저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 굉장히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학원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푸시고 학원 강의를 들으신 후에 자신이 틀렸던 내용 위주로 단권화 교재에 정리를 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스터디에서 정리를 하시고 스터디에서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다시 정리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구쌤과 김쌤 프린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료들이나 문제들을 따로 제가 워드를 쳐서 단권화 교재에 부착했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료는 제가 합격 수기에도 자세하게 남겨놨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가 있는 달입니다. 이때는 정말 모두가 가까스로 이제 몸을 지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굳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때는 무언가를 더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스터디 선생님과 짝 스터디로 이제 스터디 계획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스터디가 돌아가도록 했고, 이제 휴일날 하루 정도는 정해서, 월에 하루 정도는 정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몸이 너무 과열되면 또 시험 직전에 병이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 시간을 두었고, 이 나머지 시간은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이때는 학원에서 진행했던 모의고사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중요한 점은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주제의 앞에 있었던 주제, 그리고 뒤에 있었던 주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에서 김쌤과 구쌤께서 모의고사를 내셨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앞에 있었던 주제 혹은 그 뒤에 있었던 주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실제 평가를 이제 시험을 내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모의고사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의고사 내용은 그 주제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주제, 뒤에 있는 주제까지도 모두 복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숫자로 써 있는 내용은 단권화 교재에 나타나 있는 쪽수입니다. 그래서 단권화, 지금까지 작성했던 단권화 내용을 굳혀 나가는데 좀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영역별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비중을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점수 비중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즉 동양사와 서양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한국사, 그리고 역사교육론 비중으로 두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김쌤께서도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시는 부분이니 따로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사와 동양사 측면은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료입니다. 이 사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쌤께서 최근 이제 사료집을 발간하시면서 한국사와 동양사 사료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제 학습하시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료를 중심으로 보되 한국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고대사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인명이나 지명 혹은 단체명을 외우는데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명, 지명, 단체명이 출제되더라도 그것은 1점이나 2점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배경을 묻거나 그에 관련된 의미를 묻거나 영향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료를 바탕으로 하되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사는 반드시 지도로 보고 흐름을 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서양사는 다른 과목과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각국에서 발생을 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영토 변경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면 서양사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교론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론을 적확하게 암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학년도 시험에서 기존과 달리 역교론 문항이 속된 말로 물갈이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례 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이론에 대한 중요성을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김쌤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듯이 이론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실제 이번 시험에서 입증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론, 즉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듯이 교수 내용 지식의 개념을 묻는다거나 어떤 이론 모형의 장단점을 묻는다거나 이러한 내용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확하게 외워두시기를 권합니다. 김쌤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학계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 교육학만큼은 정말 단기간에 성적 상승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육학에 관련된 부분은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1, 2월 그리고 9, 11월에 이제 강의를 들었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대부분 스터디를 활용해서 이제 혼자 독학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1, 2월에 핵심 개념 강의를 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그 핵심 개념의 개념, 장단점,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활용 방안, 적용 방안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인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좀 단편적인 내용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교육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빠르게 성적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인 글의 매무새나 여러 구조적인 내용들을 틀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월에 한 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성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스터디 운영 방법입니다. 스터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스터디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스터디를 이제 아직 구하지 않아서 이제 막 구해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 운영 방법이라기보다 간단한 팁들을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상반기, 즉 1월에서 6월까지는 서면 인출 스터디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 인출로 직접 써보면서 그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짝 스터디를 이용해서 구두 인출 스터디로 빠르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터디 1 구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냐라는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많이 아시는 분보다는 성실성이 담보된 분을 스터디 1으로 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지금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지, 누가 꾸준히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전공 역사 혹은 임용 역사 그리고 공스타그램만 쳐봐도 누가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높은 점수로 지난번에 1차 시험을 통과하셨거나 혹은 1차 시험 커트라인 부근에 가셨던 분보다는 성실성이 담보된 분을 골라서 꾸준히 이제 시험 끝까지 함께 스터디 메이트로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맞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해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작년에 스터디를 해봤을 때 중간에 이제 스터디 내에서 분명히 갈등 상황이 생기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했고 이제 좋게 해소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서로 악감정을 품은 채 스터디가 해체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해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거나 새로운 스터디 1을 구할 때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스터디가 깨지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스터디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스터디를 구할 때까지는 서로 조정 기간을 갖고 서로 새로운 스터디 1이 구해지면 그때 비로소 해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스터디를 해소하시게 되면 이후에 자신의 스터디 메이트와 꾸준히 스터디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터디 1과도 원만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멘탈 관리 방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팁 5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자, 저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스터디원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먼저 저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은 놓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합격하고 나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DM이나 여러 블로그 댓글들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시험에서 단순히 떨어져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심을 이 정리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안 되신다면 김쌤과 굿쌤한테 따로 상담을 요청드려서 꾸준하게 자신의 멘탈을 잡아 나가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원 선생님도 꼭 믿고 나의 스터디 메이트다라는 믿음을 꾸준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물론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있었고 또 캘리그라피도 있었지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운동이야말로 자신의 체력을 키우고 자신의 심근, 즉 마음의 근력까지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운동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몸은 마음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의 몸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존감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그 자존감을 바탕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권화 파트인데요. 자, 이 단권화 파트에 관련되어서 저는 먼저 목적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권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가끔 든 생각이었지만 내가 적고는 있는데 이걸 과연 나중에 볼까? 라는 분명한 의심이 드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적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꾸준히 입력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시 볼 것이다 라고 계속 다짐을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을 결국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권화는 그냥 적는 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들여다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해 나가는데 제가 이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최소 하반기에 4번 이상 단권화 교재를 반복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단권화의 법례로 설정했던 내용인데요. 이 법례를 설정하면 전체적인 단권화 교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단권화 교재를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후반기 공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의 사례를, 제 사례를 보시고 이 사례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2021년 출예, 즉 출제 예상 부분이라는 이 부분의 별의 개수에 따라 중요도를 표시해서 9, 11월에 꼭 반복해 보실 것을 권하고 또 김쌤과 굿쌤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자, 기출 부분인데요. 이 기출 부분을 실제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내용 지식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9, 11월에 봤던 단권화 교재 내용들은 실제로 1차 시험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이 부분을 반복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단권화의 흐름을 설정해 봐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1, 2월부터 9월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압축하고 옮기는 것이 2월까지 마무리되고 그 다음 개론서, 기출 내용, 그리고 학원 프린트를 압축하고 옮기는 과정이 8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단권화 교재의 전체적인 틀은 8월까지 최소한, 즉 늦어도 8월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모의고사 내용, 출제 예상 포인트를 정리하고 간단하게 표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신다면 9월하고 11월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성적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또 나 1차 시험에 합격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어지러운데요. 제가 단권화 교재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번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1년 출제 예상 주제라고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부분이 보이실 거고, 저는 이걸 단순히 표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 부분이 어떤 페이지와 연관이 되고, 그래서 개론서 내용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지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사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후에 단권화 교재를 작성하실 예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권화 교재로 9월, 11월 때 최대 스터디 효율을 내는 과정인데요. 자, 먼저 저는 하루 일정은 수업 전 문제 풀기, 그리고 학원 강의, 복습, 스터디 범위를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스터디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또 체력적으로 지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이 스터디를 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아프기도 할 텐데요. 저는 이 과정을 꾸준히 견디신다면 반드시 성적 상승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스터디에서 지속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1차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실 것을 권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을 확인을 하고 가신다면 1차 시험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소 4번 이상 반복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하철, 즉 통학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에서든 학원에서든 그걸 밥을 먹을 때든 스터디를 할 때든 단권화 교재를 손에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9월에서 11월 그 시간이 촉박한 과정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단권화 교재를 반복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Q&A 시간을 갖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격 후에 실제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부분 중에 공통적인 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를 추려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육학의 단기간 합격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핵심 개념, 장단점, 즉 이론에 관련된 부분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히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전 감각을 높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의고사는 1월부터 시험이 마무리되는 11월까지 놓지 않고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시라라는 말씀으로 대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종이책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태블릿을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이책으로 공부한 결과가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기도 하고, 이제 태블릿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SNS를 하게 되거나 여러 불필요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그런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이 이제 제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으로만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께도 종이책으로만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강사나 기간제 경험 없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군대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사나 기간제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실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면
이 자신의 개인 여가 생활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강사나 기간제 교사 활동을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구조화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구조화 경험, 그리고 실제 수업 경험은 2차 시험에서도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강사나 기간제 경험을 하게 되실 선생님이라면 주기적으로 수업 실현 시간에 맞추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강사나 기간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보다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조금 강의가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이제 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혹은 공스타그램에 댓글이나 DM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단에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합격의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교단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강 마치겠습니다.